2002년 봄, 한 항공 승무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지요. 언론은 불운한 실종이라 불렀고, 경찰은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며, 동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다시 보면 그날 그녀는 집으로 가는 동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은 경찰도 언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같이 일하던 사람이었지요. 이 사건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사라진 걸까요? 이서연, 29살입니다. 국적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이었지요. 2002년 당시 이 직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해외를 오가고 외국어를 구사하며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이미지 뒤에는 수십 대의 일의 경쟁률과 여러 차례의 면접, 신원 조회와 심리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그녀를 믿었지요. 입사 4년 차, 국제선 주 3회 근무, 장거리 노선 승무 경험 있음, 규정 위반 기록 없음, 지각 기록 없음, 승객 민원 없음. 회사 내부 평가에서 서연은 늘 모범 사원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기억하는 서연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크게 웃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체크리스트 하나 빠뜨리지 않는 정확한 사람 말이지요. 사적으로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그 점이 오히려 프로페셔널해 보였다고들 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의 항공업계는 911 테러 이후 보안 기준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승무원은 단순한 서비스 인력이 아니라 안전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지요. 그만큼 신원 확인과 심리 검증은 지금보다 훨씬 엄격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믿었고 보안 당국은 그녀를 승인했으며 동료들은 그녀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 중에서도 정민수는 서연을 특히 신뢰했습니다. 입사 6년 차 선배였던 민수는 서연을 대할 때 동료라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처음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섬세한 사람이라고 그는 기억합니다. 서연은 근무 중에 사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휴게실에서는 혼자 책을 읽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냈으며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먼저 일어나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연을 예민하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이해했지요. 그리고 그 이해가 나중에 가장 큰 맹점이 됩니다. 서연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지시는 정확히 수행했으며 승객, 응대는 매뉴얼 그대로 감정의 흔들림 없이 처리했지요. 민수는 서연과 함께 근무하는 걸 선호했습니다. 서연과 팀을 짜면 일이 매끄럽게 흘러간다고 여러 번 말했지요. 그는 같은 스케줄을 여러 차례 신청했고 서연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친밀감이 아니라 어쩌면 계산된 수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종 이후에야 동료들은 서연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야 몇 가지가 이상하게 느껴졌죠. 서연은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연애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었으며
주말이나 휴가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묻으면 그저 서울이에요라고만 답했고 더 묻기 어렵게 대화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알려줄게요라고 말한 뒤 끝내 알려주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늘 조용히 선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돼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 역시 서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제안에 대해 강하게 거절하거나 과하게 다가오지도 않았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연을 착한 후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실종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민수는 몇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지, 최근 달라진 점은 없었는지 말이죠. 민수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서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연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제공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 이미지는 신뢰를 만들었고 신뢰는 질문을 멈추게 했으며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서연에게 완벽한 은폐막이 되었습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조용함을 순수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서연은 그 착각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은 너무 자연스러웠기에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지요. 실종 전날 서연은 민수와 같은 비행 스케줄을 탔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해 동남아 노선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날도 서연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함께 기내식을 먹고 각자 휴식을 취하고 착륙 후 가볍게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말이죠.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 쉬는 날이죠. 뭐 할 거예요? 서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쉴 것 같아요. 그것이 민수가 들은 서연의 마지막 말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과 신뢰하도록 설계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서연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지요. 실종 신고 이틀 뒤 경찰은 서연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2002년 당시 통화 기록은 누구와 연결됐는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대화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했지요. 서연의 통화 기록에는 두 개의 번호가 유난히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같은 팀 동료인 정민수였고 다른 하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의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그 번호를 민수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이 번호 아십니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민수는 그 번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서연 씨가 다른 사람이랑도 연락하고 지냈나 보네요. 동료입니까? 아니면 친구입니까? 경찰은 통화 빈도를 근거로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빈도를 보면 친구 이상입니다. 거의 매일 통화했고 길게는 30분 이상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합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긴 통화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통화는 업무 확인이거나 내일 봐요 같은
짧은 인사였지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와는 매일 밤 30분씩 통화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서연에게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또 다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찰이 통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서연의 통화는 분명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통화는 대체로 낮 시간대였고 평균 23분 정도였으며 근무 전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내용은 업무와 스케줄 확인으로 추정됐지요. 반면 다른 남자와의 통화는 밤 10시 이후에 시작됐고 평균 20분에서 40분, 주 5회 이상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개인적인 대화로 추정됐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통화 빈도의 변화였습니다. 2001년 말부터 이 남자와의 통화가 눈에 띄게 늘었고 2002년에 들어서서는 거의 매일 밤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정도 빈도면 단순한 친구 관계는 아닙니다. 연인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깊은 의존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가 알고 있던 서연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근무 중에는 말이 없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일찍 자리를 떴으며 개인적인 부탁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지요. 민수는 서연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쉬는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통화 기록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매일 밤 긴 시간을 연결돼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서연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실제 서연은 누군가에게 깊이 연결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불명의 번호를 추적합니다. 번호의 주인은 김재훈, 33살이었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던 인물이었지요. 재훈은 경찰 조사에서 서연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인이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확히 정의하긴 힘들지만 가까웠던 건 맞습니다. 경찰이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묻자 재훈은 서연의 스케줄에 맞춰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만났다고 말합니다. 대화의 내용에 대해 묻자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서연이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도 했고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경찰은 항공사 승무원인데 왜 해외에 나가고 싶어 했는지 되묻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저으며 답합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자체를 리셋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에게 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괜찮아요. 안정적이고 좋아요. 재훈에게 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같은 하늘만 보는 게 숨이 막혀. 민수에게 서연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외롭지 않아요. 재훈에게 서연은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통화 안 하면 하루가 너무 길어. 같은 사람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는 서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02년은 이중생활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있었지만 통화 내역은 본인 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SNS는 없었기에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실시간으로 알 방법도 없었지요. 불규칙한 승무원 스케줄은 비행이라 연락 못해요라는 한마디로 모든 부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오늘은 집에서 쉬어요라고 말했고, 재훈에게는 오늘은 오프라, 시간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관계는 시간과 공간에서 철저히 분리돼 있었지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관계적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서연은 관계마다 다른 자아를 연기한 게 아니라 각 관계에 필요한 역할만을 선택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민수에게 필요한 서연은 안정적이고 의존하지 않는 동료였고, 재훈에게 필요한 서연은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여자였습니다. 서연은 두 역할 모두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 모두 자신이 서연을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문제는 2002년 초부터 두 관계가 시간적으로 겹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낮에는 민수와 통화하고 밤에는 재훈과 통화한 날이 한 달에 10번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민수와 저녁을 먹고 그날 밤 재훈과 1시간 넘게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밀도면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들키지 않았다는 건 관계를 아주 치밀하게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재훈은 민수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서연은 직장 동료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물어보면 그냥 일 동료라고만 말했기 때문입니다. 민수 역시 재훈의 존재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서연은 두 세계를 완벽히 분리했고, 그 분리는 실종 직전까지 유지됐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서연은 두 남자에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말을 남깁니다. 민수에게는 요즘 정리하고 싶은 게 많아요. 재훈에게는 곧 결정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서연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는 두 관계 모두를 끝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연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면만 보여주는 사람이었지요. 민수가 본 서연도 진짜이고 재훈이 본 서연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 둘은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층이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서연 자신조차 어느 쪽이 진짜 자신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몰아갔을지도 모르지요. 두 개의 관계, 두 개의 얼굴,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이서연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실종 신고 다음 날, 경찰은 서연의 집을 방문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20평 남짓한 원룸입니다. 당시 항공사 승무원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즉시 이상함을 느낍니다. 집이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2002년 당시 29살 독신 여성의 집은 대개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화장대 위에 흩어진 화장품, 소파에 걸쳐진 옷 몇 벌, 테이블 위에 쌓인 고지서나 택배 상자,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러나 서연의 집은 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옷장은 색깔과 계절별로 정리돼 있었으며,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현장 기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마치 누군가 떠나기 전 정리를 마친 공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완전히 비워진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이상했지요. 경찰이 옷장을 확인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유니폼은 그대로 있었고 정장 2벌도 그대로였으며 겨울 코트 3벌 역시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평상복 일부는 사라져 있었고 속옷 일부도 없었으며 운동화 한 켤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언니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편하게 입는 옷들이 몇 벌 없어요. 청바지랑 후드티 같은 거요. 경찰이 묻습니다. 여행 가방은요? 언니는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큰 캐리어는 있는데 작은 가방 하나가 없어요. 보스턴백 정도 크기였어요. 이건 장기 여행의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이틀에서 사흘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분량의 준비였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보합니다. 2002년 당시 ATM 인출 기록에는 지점과 시간까지 정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인출 기록은 2002년 3월 12일 오후 2시 34분 강남구 동 ATM이었습니다. 인출 금액은 50만 원이었지요. 실종 사흘 전입니다. 이상한 점은 계좌 잔액이 380만 원이나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전부 인출하지 않았을까요? 한 금융수사관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액 인출은 명확한 도주 신호입니다. 하지만 소액 인출은 일상적인 출금으로 보이죠. 50만 원은 당분간 쓸 돈으로 가장 무난한 금액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그 이전의 패턴이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서연은 매주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규칙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계좌로 들어오는데 왜 굳이 현금을 계속 뽑았을까요? 경찰은 누군가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넸거나 추적되지 않는 소비를 의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의아했습니다. 2002년은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카드 사용은 이상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실종 석 달 전부터 카드 사용 기록이 거의 없었지요. 마지막 카드 사용은 2002년 2월 28일 편의점에서 8,400원을 결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카드 안 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특히 승무원이면 더 그렇지요. 이건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서연의 책상 서랍에서는 작은 수첩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날짜에는 근무 일정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들어서면서 다른 메모들이 나타납니다. 집 정리, 통장 확인,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 하나. 그리고 1900, 그 번호는 재훈의 번호도 아니었고 연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신분 확인 없이 구입 가능한 선불폰이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일회용 번호였지요. 서연은 왜 그 번호를 따로 메모해 두었을까요? 부엌 냉장고 위에는 2002년 벽걸이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날짜는 비어 있었지만 3월 15일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날입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리 표시한 날짜였을까요? 경찰은 확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 한켠에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방문 기록에는 실종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검색어들이 등장합니다. 장기 체류 비자, 해외 취업, 여권 재발급, 통장 해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검색은 휴대폰 번호 정지였습니다. 실종 전날 밤
11시 23분이었지요.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행 준비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검색입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현금 200만 원이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 만약 도주였다면 왜 이 돈을 두고 갔을까요? 만약 평범한 외출이었다면 왜 이렇게 큰 돈을 숨겨두었을까요? 언니는 이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말부터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만약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무슨 만약인지 묻자 언니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콘센트에 꽂힌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돌아올 생각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휴대전화를 더 이상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모든 정황은 이중적입니다. 떠날 준비를 한 것 같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고 도망친 것 같지만 도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건 계획된 실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발적 실종도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선택지를 열어둔 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은 이런 증언도 남깁니다. 실종 일주일 전쯤 관리비를 석 달치나 미리 냈어요.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필요 없는 행동이고 안 돌아올 생각이라면 더더욱 필요 없는 행동입니다. 서연은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세탁물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으며 쓰레기통은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냉장고에는 우유와 계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올 신호일까요? 아니면 급히 나가느라 미처 처리하지 못한 흔적일까요? 서연이 남긴 흔적은 어느 쪽도 명확히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서연은 아무 준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정민수는 서연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완벽한 동료였고, 민수는 서연에게 완벽한 증인이었지요. 문제는 이 관계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2001년 가을, 서연은 입사 3년 차였고, 민수는 6년 차 선배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팀이 된 것은 서연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항공사는 팀 배정을 어느 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던 구조였습니다. 선호하는 선배나 근무 패턴을 고려해 요청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해 주었지요. 서연은 민수를 지목했습니다. 정민수 선배님 팀으로 가고 싶습니다. 팀장이 이유를 묻자 서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꼼꼼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런 분이랑 일하면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요. 팀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민수 씨 팀은 분위기도 좋고 실수도 적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서연이 민수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수는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민수는 편한 선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사생활을 묻지 않고 일만 잘하면 더 파고들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한 후배는 민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회식 때도 요즘 어때? 정도만 물어보고 그 이상은 안 물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서연에게 민수는 이상적인 동료였습니다. 민수는 서연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뭐 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에 사는지, 가족은 어떤지 말이죠. 민수는 업무 밖의 영역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리감이 서연에게는 완벽한 안전거리였습니다. 서연이 민수 팀으로 옮긴 뒤 두 사람은 유난히 자주 같은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3달 동안 함께한 비행은 총 18번이었습니다. 월 평균 6번. 같은 팀이라 해도 이 정도로 겹치는 건 드문 일이었지요. 한 동료가 이상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너희 둘, 왜 이렇게 자주 같이 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연인가 봐. 하지만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항공사 스케줄은 팀 게시판에 일주일 전 공지됐고 승무원들은 동료 간에 스케줄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서연은 게시판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른 동료들과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민수와 겹치지 않는 날은 넘기고 민수와 겹치는 날은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더 편해서요. 동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민수와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겹쳤습니다. 2002년은 동선을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휴대전화 GPS는 없었고 교통카드 기록은 상세 조회가 어려웠으며 CCTV는 주요 지점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은 사람의 흐름이 너무 많아 누가 누구와 끝까지 함께 있었는지를 밝히기 힘들었지요. 서연은 그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같은 비행을 타면 공식 기록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정민수와 함께 근무함, 정민수와 같은 시각 귀국함.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서연은 민수를 이용해 공식적인 동선을 만들고 그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비공식 영역으로 남겼습니다. 실종 직후 경찰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3월 15일 오후 5시쯤입니다. 귀국 후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민수의 진술은 명확했고 경찰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날 밤 서연이 정말 집에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목격자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정상이었다는 경계선을 증명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수에게 적당한 친밀감을 유지했습니다. 가깝되 의심받지 않을 만큼만 말이죠. 실종 3주 전 민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이 걱정해 주시니까 힘이 나네요.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연이 만든 안전장치였습니다. 민수가 걱정할수록 민수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2002년 3월 15일 두 사람은 마지막 비행을 함께합니다. 비행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착륙 후 민수가 말합니다. 오늘 저녁 간단히 먹을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오늘은 각자 가요. 좀 피곤해서요. 그 선택은 의도적이었습니다. 나중에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공항까지만 동선을 겹치고 그 이후는 분리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리였던 겁니다. 실종 2주 후 민수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왜 서연 씨는 정민수 씨와 그렇게 자주 같은 스케줄을 탔을까요?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편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된 걸 수도 있겠네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닫습니다. 18번의 비행을 함께 했지만 서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민수는 서연의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가장 안전한 장치였습니다. 서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자리에 남겨졌지요. 실종 나흘째, 경찰은 인천공항 보안팀에 CCTV 영상 제공을 요청합니다. 2002년 당시 공항 CCTV는 주요 지점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입국장 출구, 직원 통로 입구, 주차장, 엘리베이터, 메인 로비, 그 외의 공간은 사각지대였지요. 당시 CCTV는 VHS 테이프에 녹화됐고 화질은 대부분 저해상도 컬러이거나 흑백이었으며 테이프 하나에 24시간 분량이 담겼습니다. 화면은 자주 뭉개졌고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기 됐지요. 다행히 서연의 경우 실종 신고가 비교적 빨리 접수돼 영상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질이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 식별이 어렵습니다. 유니폼 입은 여성은 맞는 것 같은데 확신하긴 힘듭니다. 경찰이 처음 영상을 확인했을 때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3월 15일 오후 4시 52분 방콕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오후 5시 10분쯤 승무원들이 직원 통로를 통해 입국장으로 이동합니다. 서연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동료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지요. 수사팀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평범한 귀국입니다.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증언을 다시 검토하던 중 한 형사가 작은 어긋남을 발견합니다. 민수는 오후 5시쯤 공항에서 헤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CCTV에 찍힌 시간은 오후 5시 10분. 10분 차이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입국장 나오자마자 헤어졌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은 5시 10분 이후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CCTV에는 5시 10분부터 5시 40분 사이 서연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의 공백입니다. 서연은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은 접근 방식을 바꿉니다.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을 찾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발견합니다. 오후 5시 15분쯤 직원 통로 인근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 캐리어는 옆에 세워두고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를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유니폼 차림이고 체형과 복장으로 볼 때 서연일 가능성이 컸지요. 오후 5시 28분 그 여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후 CCTV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수사관이 이 지점을 주목합니다. 왜 바로 나가지 않고 15분이나 머물렀을까요? 피곤해서 잠시 쉬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민수의 증언을 떠올리면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서연은 피곤해서 집에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면 더 빨리 나가는 게 자연스럽지요. 형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2002년 당시 인천공항은 개항 초기였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인파의 밀도가 뚜렷하게 갈렸지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는 귀국 항공편이 몰려 입국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대입니다. 반면 오후 5시 30분 이후에는 귀국 러시가 끝나고 공항은 눈에 띄게 한산해집니다. 서연이 15분을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이 전환 시간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다른 승무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직원 통로 근처에 CCTV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있지요. 직원 휴게실이랑 화장실 쪽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CCTV가 없습니다. 거기서 일반 구역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비상계단이 있어요. 직원증만 있으면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 동선을 확인합니다. 직원 통로, 직원 휴게실, 비상계단, 지하 주차장. 이 경로는 메인 CCTV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서연은 4년차 승무원이었고 그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5시 28분 화장실로 향한 이유도 이제 설명이 됩니다. 주차장 CCTV에는 오후 5시 35분쯤 일반 복장의 여성이 택시에 오르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 얼굴은 식별되지 않지만 캐리어의 크기와 색깔은 서연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니폼은 너무 눈에 띄니까요. 경찰은 서연의 동선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후 5시 10분 입국장 도착, 민수와 헤어짐입니다. 오후 5시 15분 직원 통로 벤치에서 대기, 오후 5시 28분 화장실 이동, 오후 5시 35분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탑승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하고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며 직원 전용 동선을 활용한 계산된 이동이었습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건 눈에 띄지 않으려는 수준이 아닙니다. 추적을 피하려는 움직임입니다. 2002년의 CCTV는 완벽한 추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화질은 낮았고 각도는 제한적이었으며 사각지대는 많았습니다. 서연은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공항을 오가며 그녀는 기록에서 흐려지는 순간을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연이 오후 5시에 헤어진 뒤 곧장 집으로 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뒤 15분을 남겼습니다. 그 15분 동안 서연은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꿨지요. 승무원에서 일반인으로, 기록 가능한 사람에서 흐릿한 그림자로 말입니다. 한 수사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서연은 우연히 사각지대로 간 게 아닙니다. 사각지대를 선택했습니다. 우연히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시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날 서연은 공항을 완벽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탄 이후의 행적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기록에서 흐려지는 순간을 만들었고 그 순간 이후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서연이 탄 택시는 오후 5시 40분경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를 찾기 위해 공항 택시 배차 기록을 확인합니다. 2002년 당시 공항 택시 배차는 대부분 수기로 기록됐고 기사들은 승객을
어디에 내려줬는지까지 보고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추적은 그 지점에서 막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한 택시 기사가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 여자 사진, 제가 태운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를 조사실로 안내합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부평이요. 부평역 근처 모텔 골목입니다. 모텔 골목이요. 네. 거기서 내려달라고 하더군요. 짐도 있어서. 집이 거기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6시 반쯤이요. 차 안에서. 통화는 없었습니까? 기사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요. 지금 가는 중이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2002년 부평역 일대는 사람이 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큰 상권과 유흥가, 저렴한 모텔들이 뒤섞여 있었고 누가 누구를 만나든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지요. 경찰은 인근 모텔들을 수소문했지만 당시에는 신분증 확인이 느슨했고 숙박 기록도 체계적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이 어느 모텔에 들어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재훈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3월 15일 서연 씨를 만났습니까? 재훈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날은 안 만났습니다. 통화는 했습니까? 네. 6시쯤요. 서연이가 전화해서 오늘은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서연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재훈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은 재훈의 말을 뒷받침합니다. 3월 15일 오후 6시 5분 서연에게서 재훈에게 전화가 걸렸고 통화 시간은 1분 23초였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알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번호 하나를 발견합니다. 011로 시작하는 번호. 2002년 당시 011번호는 구형 회선이거나 선불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번호와의 통화는 총 4차례 3월 5일 3분 42초, 3월 9일 8분 15초, 3월 12일 12분 33초, 그리고 3월 15일 2분 10초, 마지막 통화 시각은 오후 6시 28분. 서연이 부평역 인근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경찰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기계음이 흘러나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이미 폐기된 선불폰이었습니다. 한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해외 이주 브로커 아닐까요? 2002년 당시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알선한다는 브로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인 업체도 있었지만 불법 체류를 돕거나 위장 결혼을 중개하거나 신분 세탁을 약속하는 불법 브로커도 많았지요. 특히 해외 생활을 꿈꾸는 2030대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컴퓨터를 다시 분석합니다. 복구된 임시 파일에는 해외 이주 관련 카페와 게시판이 여럿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급하게 나가실 분 도와드립니다. 신분 문제 있어도 가능. 성금 불필요. 도착 후 정산. 서연이 그 글을 클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민수에게 서연은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었고 재훈에게 서연은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3의 남자에게 서연은 연인이 아니라 고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이 아닌 거래였지요. 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서연은 세 개의 관계를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민수는 일상의 위장을 위한 관계, 재우는 감정적 출구를 위한 관계, 그리고 제3의 남자는 물리적 탈출을 위한 관계입니다. 택시 기사 증언과 통화 기록을 종합하면 서연은 오후 6시 30분쯤 부평역 인근에 도착했고 그 직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모텔에 물어봅니다. 그날 밤 젊은 여자가 누군가와 말다툼을 한 적 없습니까? 한 모텔 주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날 밤 경찰이 한 번 왔던 건 기억납니다. 옆방에서 말다툼 소리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몇 호실이었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조용했고 문도 안 열려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그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브로커를 만났다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간 셈입니다. 2002년 불법 이주 브로커의 세계는 폭력과 협박, 사기와 착취가 뒤섞인 영역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위험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지가 없다고 느꼈을까요? 경찰은 서연의 통장을 다시 확인합니다. 2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총 250만 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계좌에 남아있던 380만 원. 왜 전부 인출하지 않았을까요?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 후 정산이라는 조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큰 돈은 필요 없지요. 서연은 모든 걸 설계했습니다. 증인을 배치하고 공항에서 흔적을 지우고 탈출 루트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현실은 항상 어긋납니다. 부평의 그 밤 어떤 말이 오갔는지, 거래가 성사됐는지, 틀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서연은 출구를 찾았고 그 출구는 그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통제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떤 기록에도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평의 모텔 이후 서연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02년의 수사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었고 기지국 기록은 사후에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S 기능은 일반 휴대전화에 존재하지 않았고 CCTV는 주요 도로와 대형 건물 위주로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골목과 주택가는 대부분 사각지대였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당일 확인이 어려웠으며 대중교통 이용 기록은 아예 남지 않았지요. 한 수사관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002년엔 누군가 마음먹고 숨으면 찾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현금만 쓰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CCTV 없는 곳으로만 다니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경찰은 몇 가지 가능성을 병행해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 실종입니다. 서연이 브로커의 도움으로 해외로 나갔을 가능성입니다.
출입국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불법 출국 루트가 여러 개 존재했습니다.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이동하거나 위조 여권으로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단체 관광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이탈하는 방식입니다. 한 국제범죄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시절엔 국경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특히 동남아 일부 국가는 비자 발급이 쉬웠고 한 번 들어가면 몇 년씩 잠적하는 것도 가능했지요. 만약 서연이 정말 해외로 나갔다면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브로커에 의한 피해입니다. 서연이 브로커를 만났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당시 해외 이주 브로커와 관련된 사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성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도착 후 전혀 다른 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주요 대상이었지요.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때는 일본 취업이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하는 사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가보면 여권을 빼앗기거나 빚을 떠안거나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지요. 이 경우 서연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부평 모텔에서의 사건입니다. 모텔 주인이 기억한 말다툼 소리는 결코 가벼운 단서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밤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려 했지만 당시 모텔들은 신분증 복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고 숙박 기록도 며칠 지나면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누가 어느 방에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수사관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만약 그 방에서 실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게 서연과 브로커 사이의 충돌이었다면 상황이 물리적 폭력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 문제였을 수도 있고 조건 문제였을 수도 있으며 서연이 마지막 순간 거래를 취소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였든 그 다툼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요. 네 번째 가능성은 자발적 은둔입니다. 서연이 브로커를 만났지만 거래를 포기하고 혼자 사라지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입니다. 2002년 한국에는 신분증 없이 현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공식 공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농촌의 계절 노동 숙소 같은 곳들입니다.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MF 이후 가족과 단절하고 사회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였지요. 만약 서연이 그 길을 택했다면 그녀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어떤 선택을 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3월 15일 밤까지 서연은 살아 있었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의 동선, 택시 탑승, 부평으로의 이동, 브로커와의 접촉, 이 모든 과정은 서연이 스스로 설계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서연은 공항까지는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를 만나는 순간부터 통제권은 서연의 손을 떠났습니다. 브로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조직과 연결돼 있는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서연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출구를 찾았지만 그 출구가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들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지요. 사건 발생 1년 후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합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없었고 서연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실종이었지만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연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아닙니다. 불법 출국을 시도한 공모자에 가깝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선택이 비극을 낳았을 뿐입니다. 한 원로 형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순수한 피해자도 아니고 완전한 가해자도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했고 그 시도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실종 6개월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공항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재우는 경찰 조사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은 10년 넘게 실종자 찾기 단체에 서연의 사진을 올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서연의 어머니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합니다. 딸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됐습니다. 2013년 이서연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됐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언제 떠날지, 어떻게 흔적을 지울지, 누구를 이용할지까지 말이죠. 하지만 계획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계획 밖의 사람들, 계획 밖의 상황, 계획 밖의 폭력입니다. 서연의 계획은 부평 모텔 문 앞까지였습니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계획은 끝났고 통제는 사라졌으며 서연은 예측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살아남았는지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계획은 있었지만 통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제 없는 계획은 언제나 가장 위험합니다. 2002년 3월 15일 이서연은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생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범인도 없고 피해자도 단정할 수 없으며 진실 역시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한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정민수는 서연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관심이라기보다는 거리였습니다. 서연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민수는 묻지 않음으로써 서연에게 숨을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은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방치였을까요? 재우는 서연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서연이는 저한테만은 솔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서연의 한 얼굴만 보고 전부를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연을 자신의 감정에 가둔 일이었을까요? 서연은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브로커는 출구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에는 명백한 악인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필요와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무지가 겹쳐 있을 뿐입니다. 서연은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둘지, 어떤 거리를 유지할지, 언제 떠날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설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서연은 사람들의 반응을 계산했지만 사람들의 본심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알았지만 흔적 없이 사라진 뒤의 삶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출구를 찾았지만 그 출구 너머가 안전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산은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그 계산이 어긋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2002년은 사라지기 쉬운 시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버리고 현금만 사용하고 CCTV 없는 길로 들어가면 누구든 투명해질 수 있던 시절입니다. 서연만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 때문에,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말이죠. 그들 중 일부는 다시 나타났지만 많은 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서연은 치밀하게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움직였으며 의도적으로 관계를 설계했습니다. 그 점이 서연을 특별하게 만들고 동시에 가장 불편하게 만듭니다. 서연은 선택했습니다. 떠나기로, 숨기로, 관계를 도구로 사용하기로 말이죠. 그 선택은 그녀의 권리였습니다. 누구도 서연에게 남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자유였는지, 안전이었는지, 혹은 생명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서연이 그 대가를 예측했는지, 예측했다면 감당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구로 사용할 때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민수를 증인으로 만들었고 재훈을 감정의 출구로 삼았으며 브로커를 물리적 탈출구로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온전히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일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2023년 이 사건을 다룬 영상 아래에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남겨졌습니다. 서연은 피해자다. 서연은 가해자다.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모두 맞는 말 같고 모두 틀린 말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그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말이죠. 이서연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고, 계산했고, 준비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의 끝이 어디인지,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말이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서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후회하고 있는지, 자유로운지 말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인생의 끝까지 갔고 그 끝에서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쉽게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